예, 안녕하십니까. 시험 잘 보셨나요? 제가 생각할 때 여러분이 시험을 잘 보는 것보다도 제가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강의를 참 오랜만에 지금 하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가 제가 첫 시작한 자리인데, 그동안 했던 자리인데, 너무 오랜 기간 동안 강의를 좀 쉬었어요. 그래서 올해 이 강의부터 지금 다시 시작을 하는데 내가 자신이 없어요. 지금 아직까지는. 제가 좀 분발해야 되겠는데 이번 문제 여러분 받아보시고 난 뒤에 느낌이 좀 어떠세요? 이 다섯 그렇죠. 예. 요게 5문제를 제가 일부러 냈어요. 한 7문제에서 8문제를 출제할까 하다가 처음부터 너무 많은 문제를 출제하게 되면 부담스럽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적정한 난이도에서 적정한 양으로 출제하자 해가지고 5문제를 선정을 했거든요. 근데 이 문제들이 볼 때는 여러분이 생각한 것처럼 어느 정도 쓸 수 있겠다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막상 쓰려고 하면은 이 양이 답이 어디까지 써야 될지 모를 정도로 상당히 비중이 있는 문제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문제들을 풀 때는 항상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 쓰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특정한 범위까지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 확정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시험은 100%다 맞히겠다, 100점 맞으겠다 하면은 실은 고득점을 못 얻게 돼요. 상당 80%의 완성도를 내가 기하겠다라고 하면은 비교적 쉽게 정해진 시간 내에 답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나는 이게 80%의 답을 썼다고 생각하지만 채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게 원하는 답안의 전부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00점을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종류의 물론 오늘뿐만이 아닐 거예요. 앞으로도 이런 비중 있는 문제들이 계속 나올 건데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가장 먼저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게 생각난 대로 모든 걸 다 쓰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생각하는 답이라고 하는 범위를 확정짓는 것을 먼저 하셔야 돼요. 그걸 결정하신 뒤에 그 이내에서 물론 이제 그 범위를 확정할 때는 여러분 시간을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방금 같은 경우는 이제 학원에서 모의고사니까 약간의 여분의 시간이 허용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현장에서 여러분이 직접 시험을 볼 때는 애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완벽한 답을 쓰려고 해야 하기 할 때 있잖아요. 시간의 요소를 반드시 고려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완벽한 답안을 만약에 여러분이 쓰려고 하시면은 결국 부족한 게 뭐냐? 실력이 아니라 시간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3번까지 문제를 다 완벽하게 썼을 때쯤 어때요? 10분밖에 안 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2개를 놓쳐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 어때요? 합격하려면은 지금까지 내가 푼 문제가 3개 문제가 3문제 다 60점 만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1점이라도 간점 있으면 떨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딱 문제를 받아서 이 내용에 이 양이 좀 많겠네 그러면은 쓸 범위를 확정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공부를 많이 하셨을 테니까 써야 될 내용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어느 게 가장 중요한지 대충 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들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약 80% 정도 수준에서 확정하시고 그 다음에 문제를 쓰시면 돼요. 답을 쓰시면 돼요. 자, 이제 문제 해설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제 이 모의고사 실라버스의 이 문제 답안 작성하는 법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설명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답안 작성법에 대해서 먼저 시간을 조금이 아니라 상당한 시간을 할애해서 여러분한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답안 작성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하지 않고 시간을 좀 충분히 드리는 한량하는 이유는
이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수험생들이 시험을 볼 때 가장 중요하고 유일하게 중요한 것은 실력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그게 어느 면에서는 맞죠, 그렇죠? 실력이 없으면 쓸 수가 없으니까 실력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런데 있죠, 실력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은 논술형 시험 문제에서는 계산형이 아니라 큰 오산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 있잖아요, 반을 날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논술형 시험에서는 제가 출제하신 분들하고 이렇게 제가 상담을 해봤어요. 이 논술은 왜 그러냐면 처음에 이 계리 리스크 관리, 그 이전에는 보험 이론 및 실무 과목이었거든요. 이 강의를 시작하면서 제가 학원 관계자분들과 그다음에 수험생들한테 귀에 못이 박도록 듣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나는 분명히 맞다고 시험 문제를 답을 썼는데, 충분히 썼는데 이상하게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를 모르겠다는. 그래서 굉장히 저도 그 이야기를 듣고 당황했죠. 당황했죠. 그래서 왜 그런지 그 원인을 분석하고 찾았는데, 그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답안 작성법에 있어서 오류가 있다는 걸,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심지어는 채점하시는 분에게, 출제하신 분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답안 작성법이 50% 이상이다. 아무리 학생이 올바른 맞는 답을 작성했을지라도 그 답안지가 있죠, 출제자가 읽기에 어려운 방식으로 쓰여져 있다. 가동력이 떨어진다. 그러면은 쓴 만큼의 점수를 제대로 받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겠죠? 그리고 여러분은, 답안을 쓰는 여러분은 한 명이지만 채점하시는 분은 어때요? 수백 명의 답안지를 보고 그 검토하고 난 뒤에 이걸 채점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고된 작업입니다. 채점자 입장에서는 고된 작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답안을 쓸 때는 반드시 어때요? 채점자의 관점에서 답안을 작성하는 법을 알고 그에 따라 써야 됩니다. 채점자의 편의를 최대한 여러분이 답안을 쓰는 방식에 있어서 배려해 주지 않으면은 여러분이 100점짜리 답안을 썼을지라도 여러분 60점이나 70점밖에 가져가지 못할 수 있어요. 그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답안 작성의 원칙에 대해서 이 시간에 제가 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뭐예요? 답안 작성 첫 번째, 글씨가 중요합니다. 여기서 글씨가 중요한데, 여기서 글씨는 명필이어야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거 있잖아요. 알아먹을 수 있게 글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이 글씨는 명필도 아니고 악필을 말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명필이면 된다, 이게 아니에요. 악필이면 안 된다,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글씨체를 보면 어떤 사람은 분명히 딱 보면 명필인 경우가 있죠. 정말 멋있게 예술적으로 잘 썼죠. 근데 명필이긴 명필인데 써놓은 그 내용이 무슨 말인지 잘 읽혀지지가 않는 글이 있죠. 그죠? 가동력이 떨어지는 명필이 있죠. 근데 어떤 글은 가동력이, 글 자체가 명필이지만 읽기가 쉬운 명필이 있죠. 그죠? 보면 그냥 읽히는 명필. 명필인데 이것은 안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글씨는 가동력이 중심이에요. 알겠죠? 글씨를 잘 쓸 때 반드시 뭐예요? 알아듣게. 사람들이 읽고 있잖아요. 독해할 수 있는 글씨 쳐야 됩니다. 이게 진짜 중요해요. 그 다음에 글씨를 잘 써야 된다면 악필인 사람은 긴장하잖아요. 그죠? 근데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이 악필도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악필. 진짜 못 쓴 거예요. 실은 제가 채점을 해보면은 미안하지만 여러분 중에 여러분 초딩 그러잖아요. 초딩보다 글씨를 못 쓰는 분들이 계세요. 특히 여러분들은 이 계리사를 준비하시는 수험생들은 이공계생들이 많아요. 물론 제가 이공계생들에 대한 어떤 편익점을 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제 경험상 사실을 말합니다. 이공계에 계신 분은 글을 많이 안 써봤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간혹 가다가 정말 이게 초등학생이 와서 쓴 글인가 하는 의심을 일으키는 그런 글씨체가 물론 가끔이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매년 상당수 이게 발견이 돼요. 그래서 자신이 악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말을 들으면 굉장히 글씨체는 바꾸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죠? 부담스러울 거예요. 근데 그렇게 크게 부담스러워하지 마세요. 악필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말 못 썼는 데 있잖아요. 정말 알아먹을 수가 없는 글. 이런 글을 보면 진짜 화가 납니다. 채점자 입장에서 화가 나요. 확 올라요. 그 다음에 미안하지만 욕도 나옵니다. 속으로. 이게 뭐예요? 제가 왜 이 말을 했을까요? 이 솔직한 말을. 글씨를 못 썼는데 글씨체가 안 좋을 뿐만 아니라 못 알아먹으면은 누가 화가 나는 거예요? 제가 화가 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실제 시험을 쳤을 때 실제 채점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화가 나는 거예요. 욕도 나요. 그럼 이거 어때요? 여러분의 있잖아요. 답안을 굉장히 분노에 찬 감정을 있잖아요. 귀찮은 그런 귀차니즘을 가지고 채점을 하게 됩니다. 점수 못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잘못됐냐? 설령 잘못됐을지라도 있잖아요. 이건 이의를 제기해서 여러분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논술형이기 때문에 딱 정형화된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채점자에 있잖아요. 주관적인 감정의 상태가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여러분의 점수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죠? 감점되는 거예요. 그런데 있잖아요. 어떤 악필들은 신기한 악필이 있습니다. 정말 짜증나게 글씨를 못 썼는데 이게 짜증나는 정도가 아니라 충격적이에요. 진짜 충격적이에요. 그 글을 보고 깜짝 놀라요. 우리 애가 초등학생 3학년인데 제 애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쓴 글씨보다도 더 못 쓰는 글씨가 나옵니다. 사실이에요. 충격 먹어요. 그 글씨를 보면은. 근데 한 번 또 충격을 먹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렇게 글씨를 못 썼는데 그렇게 잘 알아먹을 수 있어요. 다 눈에 들어와요. 전혀 독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이. 정말 이게 저는 이것 명필이면서 여기 잘 알아듣기 쓴 사람이 있죠. 그죠? 이게 천재적인 재능이라면은 저는 요렇게 쓴 분 있잖아요. 이건 천재라고 생각합니다. 천재적인 재능. 이런 글이 있어요. 이 글은 어때요? 화가 안 납니다. 굉장히 충격을 받는데 신선한 충격이에요. 채점한 입장에서. 굉장히 신기합니다. 예, 화가 안 나고 욕도 안 합니다. 예, 채점이 빨라요. 예, 똑같습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보세요. 악필이든 명필이든 중요한 공통점은 뭐예요? 악필이냐 명필이냐가 아니라 여러분 들을 수 있게, 아니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죠. 가동력 있게 글씨를 써야 되는 겁니다. 논술에서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주 멋있게 있잖아요. 아주 멋있게. 명필이나요? 명필 아니나요? 명필이라고 합시다. 그죠? 알아먹을 수 있죠. 그쵸?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쓴 사람이 있어요. 좀 더 못 썼죠. 그쵸? 근데 제가 흉내를 못 내겠어요. 현실로는 이보다 훨씬 더 이상합니다. 근데 이상하게 이건 읽는데 전혀 화자가 없죠. 그쵸? 그러잖아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있잖아요. 글씨를 썼을 때에 내 글씨는 잘 쓰는 글씨인데 있잖아요. 남이 알아볼 수 있는, 쉽게 알아먹을 수 있는 글씨인지 아닌지 잘 모르죠. 그렇죠? 그걸 반드시 체크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상대방이 읽기가 좀 어렵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걸 수정해야 됩니다. 약간의 수정을 해야 돼요. 이렇게 아니라 조금 이렇게 각을 좀 주는 거예요. 응? 덜 흘려 쓰는 식으로. 더 명확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내 글씨가 있잖아요. 정말로 악필이다. 그러죠? 그러면 알아먹을 수 있냐? 다른 사람이 쉽게 이걸 내가 쓴 글의 내용을 쉽게 확 알아먹을 수 있냐? 이걸 반드시 체크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이 글씨를 명필로 수정하는 게 아니라 어때요? 못 썼지만 좀 더 비슷하지만 더 잘 알 수 있죠. 그렇죠? 약간의 수정을 해서 가동력이 뛰어난 글씨를 반드시 전환을 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있잖아요. 예 중에 하나는 너무 큰 글씨는 조금 줄여야 돼요. 글씨가 너무 커도 읽는 사람이 부담스럽잖아요. 글씨가 너무 적잖아요. 그래도 좀 부담스럽습니다. 집중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키우시고 따박따박 글씨를 쓰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늦었다고 하지 마시고 한 2달 남았잖아요. 그렇죠? 2달 동안 이걸 연습하셔야 됩니다. 글씨체 때문에 이건 제가 확실히 들은 경험담이에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지금 로스쿨이잖아요. 사법고 시제도가 있었어요. 제 주변에 선후배들, 친구들, 동생들 사시를 준비하는 그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 동생한테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동생한테 들은 이야기예요. 어떤 애가 사시 1차를 보면 거의 수석에 준하는 성적을 합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수석에 준하는 성적이라면 공부를 많이 하고 똑똑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2차 시험에서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그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 얘가. 뒤에 근데 알고 보니까 답안 작성할 때 있잖아요. 이 글씨체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완벽한 답은 쓰지만 좋은 내용을 쓰지만 어때요? 제3자가 봤을 때 그 답안 내용을 읽기가 짜증나는 거예요. 이해하기 힘든 글씨체를 쓰는 거예요. 자기만의 방식으로. 그래서 그 글씨체는 누구만 알아들을 수 있는, 자기만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기만 즐겁게 볼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어때요? 3일 뒤에 내 글씨도 어떤 게 내가 보면 짜증나는 경우 있잖아요. 분명히 쓸 때는 이거 쓴다고 이 내용이라 했는데 읽어보면 모르잖아요.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다음 1년 동안 있잖아요. 그걸 지적받고 난 뒤에 글씨체만 연습했대요. 주로 물론 다른 공부도 했겠죠. 집중적으로 연습을 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알아먹을 수 있는 글씨체로. 그리고 그 다음 해에 바로 합격을 했다는. 이만큼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여러분이 답안을 쓴 거 친구에게 보여주세요. 그러면 이제 많이 괴로울 거예요. 도저히 남에게 보여주기가 있잖아요. 근데 간혹 가다가 여학생 중에서 정말 예쁘고 굉장히 그 지적으로 생긴 여학생인데 그 앞에 놓인 답안지 글씨는 정말 개발세발인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글씨 이렇게 보여주게 그러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용기를 내셔야 됩니다. 알겠죠? 내 글에 있잖아요. 가독성은 내가 체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알겠죠? 다른 사람에게 주변에게 보여주고 알아먹을 수 있냐? 좀 어렵다 그러면 이거 바꿔야 돼요. 수정한데 또 보여주고 또 보여주고. 그래서 여러분만의 시험 스타일 글씨 있잖아요. 그걸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찾아내셔야 돼요. 그리고 글씨의 크기.
너무 크게 쓰면 뭐가 문제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알겠죠? 그리고 손이 너무 많이 아파요. 알아먹게 써더라도. 그게 여러분의 입장에서 문제고, 제3자가 봐도 글씨가 너무 크면 부담스러워요. 그죠? 글씨가 너무 적다. 그럼 시간은 적게 걸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읽는 사람이 짜증이 납니다. 돋보기 쓰고 봐야 돼. 그러니까 이걸 글씨 크기까지 가독성이 있게 있잖아요. 여러분이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1번의 글씨. 이거 왜 벗겨져 버리지? 지워도 되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있잖아요. 색깔이 다르네. 여러분, 시험 답안지 종이 있잖아요. 종이 아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가정교육을 잘 받으셔가지고 이 계리사 준비하시면 전부 다 공부를 다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교육을 잘 받은 학생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공부뿐만 아니라 공부만 잘하는 게 아니라 아껴 쓰는 것 또한 잘해요. 답안지 보면은 정말 꼼꼼하게 있잖아요. 종이 하나 여백이라도 아껴 쓰려고 답안지를 쓴 것을 막 그렇게 쓴 것을 느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랬다가 여러분 망합니다. 제가 답안지 하나를 가져왔어요. 정말 빽빽이 꼼꼼하게 썼죠. 그렇죠? 이건 보는 사람 입장에서 여러분 긴 문장의 글이 있잖아요. 책을 샀는데 문단이 널널하고 여백이 널널한 책하고 처음부터까지 그림 하나도 없이 있잖아요. 그 문단의 주제 하나도 없이 빼곡하게 작은 글씨로 이렇게 써진 책이 있잖아요. 그 두 개 중에서 딱 펼쳤을 때 어떤 게 숨이 턱 막힙니까? 그죠? 빼곡하게 쓰여진 글을 보면 숨이 턱 막히잖아요. 읽고 싶은 마음이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쵸? 마찬가지로 그래서 여러분이 종이를 아끼면 안 됩니다. 종이를 아끼면 여러분 망해요. 절대 종이를 아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여기 또 이게 굉장히 이렇게 써준 걸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보세요. 앞에 쓰시고 또 뒤에 이렇게 썼죠. 그쵸? 이러면 안 돼요. 무조건 시험은 있잖아요. 종이는 한 면에 때만 쓰셔야 되는 거예요. 앞에 면은 쓰다가 이게 떨어지지 않고 뒷면으로 가지 말고 예, 다른 종이로 새 종이 꺼내서 앞면으로 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있잖아요. 이것은 종이는 한 면만 알겠죠? 그래야지 채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굉장히 채점하기가 편합니다. 왜 그러냐면 있죠? 보세요. 답안 작성에 철저히 채점하는 사람의 관점에 서야 된다고 했죠. 그렇죠? 여러분의 답안지는 이렇게 해서 낱개로 오는 게 아니라 이러면 다 사라져버리고 흩어져 버리죠. 섞어버리죠. 그래서 어때요? 호치켓을 콱 찍어서 옵니다. 그죠? 그럼 여러분 글은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읽다가 채점하는 사람이 끝났네 하고 딱 보는데 어디예요? 넘기잖아요. 그럼 이렇게 보면은 이것보다 뒤에 딱 색으로 쭉쭉쭉쭉 이렇게 나오면 그게 더 좋겠죠. 그렇죠? 그런데 더 좀 골치 아픈 게 뭔지 아세요? 요 뒷면을 쓰다 여기 거꾸로 썼을 때 잘못해가지고 여러분 이게 종이를 앞뒤로 쓰면은 이런 실수를 하는 사람이 꼭 나옵니다. 요것은 그나마 이 답안은 그게 없거든요. 하다가 탁 넘기면은 바로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렇죠? 이건 그나마 가인데요. 그죠? 근데 이렇게 쓰다가 뒷면을 할 때는 여기 이제 헷갈릴 수 있잖아요. 이걸 반대로 쓰면은 이렇게 해서 짜증나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해서 쉬지 마세요. 채점한 사람은 가장 채점할 때 편한 게 첫면을 딱 보고 넘겼을 때 여기가 깨끗해야 돼요. 이 뒷면은. 그리고 이 뒤에 글이 딱 써져야 돼요. 그게 제일 편하잖아요. 그렇죠? 이건 저의 경험도 그래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람의 인격적인 측면에서는 있잖아요. 앞면 딱 채우고 뒷면도 채운 분들이 더 성실하고 더 알찬 분들이 맞아요. 네. 맞아요. 하지만 채점할 때는 어때요? 예, 분노의 대상이 됩니다. 알겠죠? 예, 세상은 좀 유도리 있게 살아가야 돼요. FM으로 살지 말고. 그래서 그렇게 넘기면은 그 다음에 나온다 이렇게. 그 다음에 있잖아요. 두 번째. 한 면만 써라 그랬죠? 예. 반드시 1장, 예, 한 장에 한 문제 있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요건 저 또 설명을 드릴게요. 1문제를 풀어야 돼요. 종이 아끼지 말라. 이게 왜 그러냐? 자, 보십시다. 1번의 문제를 여기다 풀었죠? 그쵸? 그래서 2번, 그 다음에 1번 답을 다 썼는데, 이렇게 봅시다. 자, 1번 해가지고 답을 이렇게 쭉쭉 썼죠. 그쵸? 근데 요 첫 번째 장이 부족해서 두 번째 장까지 딱 썼어요. 그죠? 근데 두 번째 장이 필요한데 이런 경우 많죠. 딱 두 줄 쓰니까 답이 다 끝났어. 이런 경우 있죠. 그쵸? 그러면 있잖아요. 여러분 다들 착하고 교육을 잘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은 세 종이 달라고 해서 있잖아요. 여기다가 2번 이렇게 있잖아요. 풀 생각을 하면 양심의 가책을 얻습니다. 이게 나를 계속 쳐다보고 있죠. 이 면이. 그잖아요. 그래서 이를 넘어 이 면이 나한테 욕을 하는 것 같아. 양심 가책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가책을 못 이겨서 여기다가 2번하고 이렇게 푼단 말이에요. 이러면 어때요? 이건 여러분이 막다른 골목으로 여러분 자신을 밀어넣는 겁니다.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걸 그대로 피고 2번은 완전히 새로운 종이에서 써야 돼요. 왜 그래요? 답을 작성하다 보면은 내가 1번의 문제를 그렇게 해석해서 답이 이거라고 썼는데 어때요? 하고 나다 보니까 이게 아니란, 내가 잘못 썼다는 것을 뒤늦게 알 수 있죠. 그렇죠? 그 경우에 있잖아요. 이렇게 해보냈으면은 수정이 어려워집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얼른 이걸 폐기하고 새 종이 때 쓰면 되잖아요. 근데 이걸 폐기해버리면 2번도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게 진짜 큰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있잖아요. 두 번째. 잘못 쓸 때 완전히 바뀌었을 때 못 바꾸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건 답이 없긴 나를 막다른 골목으로 밀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응? 고개는 끄덕끄덕 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쓴 것 같아. 그다음 두 번째 있잖아요. 우리가 문제를 풀다 보면은 실은 많은 경우에 전혀 모르는 문제는 어쩌다 한 문제입니다. 예. 내가 일부를 알 수 있어. 다 모를 뿐이야.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다음에 생각이 나면 이걸 보충할 수 있죠. 그죠? 근데 이런 식으로 답을 써버리면은 내가 다른 문제를 풀고 난 뒤에 여기 내 빼먹은 게 생각날 수 있죠. 그렇죠? 그럼 추가해야 되잖아요. 그죠? 추가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밑에 2번이 있어. 1번, 4번 밑에. 어떻게 추가를 해요? 그잖아요. 2번 답을 안 쓰면 어때요? 이렇게 돼 있으면은 요 밑에 쭉 이어서 쓰면 되죠. 그리고 이게 부족하면 어때요? 요 밑에 딱 이어서 새로운 종을 가지고 이거 이어 쓰면 되잖아요. 예. 이게 확장성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있잖아요. 시험 합격 위해서는 왜 답안 작성이 중요한지 알겠죠?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지금 못 푼 문제도 있죠? 지금 못 푼 문제도 다음에 풀 수 있고 지금 불완전하게 푼 것도
조금 위에 있잖아요. 완전히 다시 완성시킬 수 있어요. 답안 쓰는 방식이 여러분의 합격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알겠죠? 그래서 반드시 어때요? 한 장에 한 문제만 답안이 기술이 되게 그 방식으로 써야 돼요. 그리고 새로운 문제는 새로운 종이 시작이 돼요. 근데 2번 딱 시작했잖아요. 자, 그럼 이렇게 하면은 2번 알아기 전에 종이 부담스럽잖아요. 이렇게 답을 쓰다 보면은 처음에 나눠준 종이 있잖아요. 그거 부족할 수 있죠. 더 달라고 하기 좀 그러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종이 악기 만드는 동시에 용기가 필요합니다. 얼굴에 철판을 깔아야 됩니다. 종이 부족하잖아요. 뭐 과감하게 안 쫓아냅니다. 알겠죠? 과감하게 답안지 부족합니다. 알겠죠? 그럼 이게 다른 애들한테 심리적인 압박감도 줄 수 있습니다. 왜요? 종이 부족하다면 우와 쟤는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으면 잘했으면 종이가 부족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지? 절대 이거 안 먹습니다. 알겠죠? 종이 좀 더 달라고. 이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건. 그 다음에 이거 연계해서 있잖아요. 또 세 번째. 요건 이제 이렇게 종이 아끼면 안 된다는 거. 한 장에 한 문제. 요 방식 했었죠. 그 다음에 요 지워도 되죠. 이 내용을 다 기억 못 하시면은 촬영이 돼 있으니까 여러분 계속 보세요. 알겠죠? 이게 지우고 이것도 지울게요. 용기까지는 이렇게 해놓을게요. 용기까지는 써놓고. 세 번째는 여러분이 있잖아요. 문제를 풀 때 가장 먼저 있잖아요. 1번부터 하나씩 풀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문제를 받으면은 전체 문제를 한번 다 읽어보셔야 됩니다. 꼼꼼하게. 이게 왜 그런지 알겠죠? 전체 문제를 다 읽어보면은 이 전체 문제 중에서 있잖아요. 내가 아는 문제, 모르는 문제, 어중간히 아는 문제, 어중간히 모르는 문제. 요게 대충 감이 나옵니다. 그죠? 보통 문제가 5문제가 나와요. 1번, 2번, 3번, 4번, 5번. 물론 이제 6, 7, 8문제가 나올 때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드물어요. 5문제가 나오는데 이 중에 예를 들어서 있잖아요. 1번은 내가 확실히 풀 수 있겠다. 2번은 내가 이거 잘 모르겠다. 3번은 내가 반은 알겠다. 그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4번도 내가 알겠다. 5번도 내가 잘 모르겠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이런 게 파악이 됩니다. 그러면 있잖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먼저? 1번, 4번을 먼저 풀어야 됩니다. 알겠죠? 2번, 3번, 5번 있잖아요. 이것은 바로 먼저 우리는 모르는 거에 집착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시면 안 돼요. 알겠죠? 내가 알고 있는 것을 풀어서 이미 점수를 획득을 해놔야 돼요. 확보를 해놔야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나머지를 그러고 난 뒤에 남은 시간을 추가 확보를 하는데 써야 되는 거야. 알겠죠? 이렇게 하는데 문제를 먼저 읽고 뭐예요? 순서에 상관없이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순서에 상관없이 문제를 풀어야 돼요. 우리는 완벽주의 경향이 있기 때문에 특히 수를 다루는 학생들은 그러잖아요. 그렇죠? 문과는 문돌이들은 막 소설 쓰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 막 쓰잖아요. 그잖아요. 읽는 글도 말도 안 되는 거 재밌다고 읽고 그런 걸 좋아하기 때문에 막 이게 수소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건 아니잖아요. 수를 다루면은. 그래서 완벽주의 경향이 강해요. 수는 다 순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번부터 딱 이렇게 가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이걸 버려야 됩니다. 문제를 먼저 읽고 있잖아요. 이 문제를 파악한 뒤에 내가 확실히 풀 수 있는 문제, 그렇지 않은 문제 있잖아요. 이걸 다 구분한 뒤에 어때요? 순서에 상관없이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때요? 반드시 뭐가 중요해요? 요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반드시 한 종이에는 있잖아요. 한 문제의 답만 읽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순서에 상관없이 1번, 4번, 3번, 5번, 2번 이렇게 답을 썼을지라도 다 쓴 다음에 어때요? 순서에 맞춰서 내가 정리만 하면 되죠, 마지막에. 그래서 딱 찝어버리면 되잖아요.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들 중에 있잖아요. 자, 내가 확실히 아는 것들 먼저 푸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요거.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을 생각해 보는 거죠. 내가 풀 수 있는 것들은 다 해놓고 나면 어때요? 다른 것들 할 때 부담이 없잖아요. 어차피 깊게 생각해봤자 손해볼 건 없잖아요. 모르는 문제는 여러분이 내가 쓸 수 있는 걸 다 써놓은 다음에 내가 모르는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것은 전혀 손해볼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모르는 거 못 썼다. 원래 모르니까 못 쓴 거잖아요. 손해본 게 아니잖아요. 그러잖아요. 근데 모르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다가 떠오르면은 무조건 나한테 좋은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면,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답안을 쓰게 되면 있죠. 여러분이 마음이 긍정적이고 무겁지 않고 부담스럽지 않고 가볍기 때문에 모르는 문제, 어중간한 문제를 훨씬 더 잘 쓸 가능성이 올라갑니다. 알겠죠?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네 번째. 이걸 내가 왜 썼지? 문제 전체 먼저 있고, 여기 있구나. 저는 이 3번을 제가 지워버린 줄 알고 깜짝 놀랐네. 여러분, 답을 쓸 때, 문제를 전체 읽고, 문제를 파악한 뒤에, 순서 상관없이 여기서 문제 전체를 먼저 읽고, 여기서 이제 파악한 뒤에, 순서 상관없이 써라는 거죠. 그렇죠? 네 번째는 답을 쓸 때의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1번의 답을 쓴다. 1번 내가 아는 문제라고 했죠. 그렇죠? 1번 답. 쓸 때 1번의 답을 여러분 내가 머릿속에서 안다고 했잖아요. 바로 써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 두뇌는 매우 똑똑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매우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아요. 내가 있잖아요. 문제를 읽을 때는 요 답을 내용을 알고 딱 떠올랐어. 다 쓸 줄 알았어. 근데 어때요? 막상 글을 딱 쓰다 보면은 문제를 읽었을 때 생각났던 게 생각이 안 나버리잖아요. 기억이 안 나버리잖아요. 그런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확실히 아는 문제라고 해서 있잖아요. 그럴지라도 바로 글을 쓰면 여러분 낭패를 보게 됩니다. 예. 여러분이 답이라고 생각한 부분들에서 있잖아요. 일부를 빼먹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때요? 논리의 흐름을 있잖아요. 잘못 쓸 수도 있습니다. 글을 처음부터 막 이렇게 쓰게 되면은. 그래서 비논리적인 글이 되어버린 거예요. 채점한 사람이 글을 읽고 났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알겠죠? 글자는 읽었는데 그 내용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왜? 논리가 잘못됐으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바로 쓰지 말고 문제를 파악을 했으면은 1번 답을 쓸 때 있잖아요. 1번 여러분이 종이 아껴 쓰지 말아야 되죠. 그렇죠? 반드시 문제 분석 중에 하나를 따로 놔야 됩니다. 그래서 1번이 요구하는 1번 읽어보면은 1번이 요구하는 답으로 요구하는 요구 사항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1번 답이 요구하는 1번 문제가 요구하는 요구 사항들이 있잖아요. 이 요구 사항들에 답하는 것이 이거에 대해서 쓴 것이 이게 답인 거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올바른 답을 쓰기 위해서는 반드시 문제가 요구하는 요구사항, 문제가 요구하는 답이 무엇인지, 어떤 것들인지를 먼저 확실히 확정을 시켜야 됩니다. 알겠죠? 문제를 차분히 분석해서 그걸 요구사항들을 분석해서 어때요? 이걸 1번 뭐, 2번 뭐 이걸 써놓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이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것들에 대한 답이 뭔지 여러분 이제 이거는 아는 거니까 머릿속에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 항목들이. 그죠? 그러면 그걸 문장으로 가져가지 말고 여러 항목들을 단어 형태로 있잖아요. 예. 이 답에 오는 항목 있죠. 답의 항목들. 제 글씨가 진짜 이상하네요. 그렇죠? 이 단어 형태로 써놔야 됩니다. 알겠죠? 단어 2. 여기 짧으면 짧을수록 좋아요. 이게 보험범죄에 관한 거다. 그죠? 그럼 보험범죄, 역선택. 알겠죠? 이런 식으로 답을 써놔요. 딱 키워드를. 그러면 어때요? 그것만 보면, 쓰다가 그것만 보면 다 떠오르게 돼요. 우리 두뇌는 단서만 주어지면 그걸 따라서 추적합니다. 연상해서 기억하는 그런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어요. 그걸 활용해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구사항들을 분석해서 그 요구사항에 대응하는 답이 있잖아요. 이거에 대한 여러분 개요도를 작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는 뭐예요? 따로 한 장을 전부 다 보통 학생들이 있잖아요. 이 종이 나눠주잖아요. 답안지. 이걸 전부 다 답안지로만 쓰거든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이게 개요도, 문제 분석 및 답안 개요도로 써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1번이다. 1번이 요구하는 문제가 요구하는 항목들이 있을까요? 다 문장으로 나오지만 여러분 끊어야 돼요. 알겠죠? 탁탁 잘라가지고 이 1번에서 무엇을 요구한다. 짧게 1번이 요구하는 거, 여기 요구사항이죠? 그 다음에 이게 답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답. 그죠? 그럼 답의 주요 항목들 들어야 될 개념들이 있죠, 그죠? 그것들을 단어 형태로만 툭툭툭 뱉어놔야 됩니다. 머릿속에 생각이 날 때. 뱉어놔야 돼요. 절대 이때 여러분이 조심해야 될 게 문장을 쓰려고 하면 안 돼요. 첫 번째 단어 나올 때, 요걸 쓸 때 있잖아요. 첫 번째 답의 항목을 뱉어낼 때. 그런 유혹이 있어요. 글을 쓰고 싶잖아요. 내가 확실히 알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사람 그런 유혹이 있어요. 빨리 써버리고 싶어요. 그러다가 망할 수 있습니다. 왜? 요 글을 쓰기 전에는 이 답이 요구하는 항목들이 예를 들어서 1번, 2번, 3번, 4번, 5개 항목이다 그러잖아요. 그럼 5개 항목이 다 생각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1번이 확실하다고 했었잖아요. 1번 쓰다 보면은 이 5개 항목 중에서 몇 개 까먹어 버려요. 그런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이해가 되죠? 그래서 요것들을 안 까먹게 탁탁탁 써놔야 됩니다. 답안의 지도를 작성해야 돼요. 요걸 파악한 뒤에 분석에서 있잖아요. 답안 지도를 글씨를 너무 첫 강의에서 조금 떨리는 것 같아요. 저는 좀 불안하면 글씨 이상하게 막 씁니다. 답안에 대한 지도를 여러분이 작성해야 돼요. 알겠죠? 간략 명료하게. 저렇게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그렇게 물어볼 줄 알았어요. 여러분 시간이 아까워가지고 그죠? 시간이 아까워서 이걸 못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있잖아요. 이게 실은 훨씬 시간을 더 많이 절약하는 방법입니다. 지도 볼 시간이 없어가지고 있잖아요. 등산을 가는데 그 등산 그 길이 지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 일일이 보려면 복잡하고 따지고 귀찮아 피곤하잖아요. 그 시간 아끼려고 무조건 산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망합니다, 여러분. 영원히 산에서 못 나올 수 있어요. 그렇죠? 그걸 귀찮아하고 시간을 있잖아요. 그 시간이 아깝다고 생각하지 말고 귀찮아지만 그걸 꼼꼼히 봐야 됩니다. 그걸 보는 사람은 산에 들어가서 헷갈리지 않잖아요. 길을 잃어버리지 않잖아요. 그죠? 훨씬 더 여유만만하게 등산을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답을 쓸 때도. 알겠죠? 근데 이건 뭐예요? 개요도를 먼저 작성하는 것은 지도를 가지고 산속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두뇌는 있잖아요. 막연할 때는 구체적이지 않고 막연할 때는 우리 두뇌는 작동을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작동하는 걸. 생각을 있잖아요. 정리해서 구체화시키는 것도 어렵고 그걸 글로 쓰는 거 말로 하는 것도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나아갈 지침이 명료하게 있잖아요. 뭐냐면 제시되면 될수록 우리 두뇌는 상당히 빠르게 작동을 해요. 생각이 빠를 뿐만 아니라 글도 빨리 써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고민을 안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는 게 시간을 아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구사항을 딱 써놨어요. 이게 진짜 좋은 건 있잖아요. 요구사항을 쓰고 난 뒤에 글을 쓰면은 답안 지수를 작성하고 난 뒤에 답안을 작성하잖아요. 여러분 해보세요. 훨씬 편하게 일목요연하게 간단 명료하게 빠른 시간에 작성이 됩니다. 더 빨라요. 그리고 글이 어때요? 두서가 안 먹거나 개발세발이 되지 않습니다. 말이 꼬이지도 않고. 왜 그러겠어요? 답안이 요구하는 항목을 딱 체크를 하면은 요구사항 체크를 하고 답이 뭔지 단어로 딱 해놓으면은 요 밑에 이거에 해당되는 것만 쓰면 되잖아요. 그죠? 하나도 안 빠지면서 어때요? 서로 다른 것들이 꼬이지 않게 되죠. 그러잖아요. 그래서 쓰는 사람도 편하게 쓰고 읽는 사람도 편하게 읽습니다. 한 문장 안에 있잖아요. 두 개념이 섞여 있으면은 제가 생각할 때 저는 보통 그렇게 하거든요. 그어버립니다. 왜요? 한 문장 안에 두 개념이 같이 섞여 있다는 것은 둘 다 모른다는 거잖아요. 좋게 생각하면 둘 다 어느 정도 알고 있다 하지만 좀 더 보수적으로 생각하면 이놈 둘 다 모르는구나. 그래서 어때요? 어중간하게 점수 보내면 받으려고 내가 아는 것처럼 넣어놓는 거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어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게 시간을 절약하거든요. 근데 이게 또 좋은 게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게 다른 장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 문제가 1번부터 2번 이렇게 짜자자 5번까지 있잖아요. 그렇죠? 그죠? 우리가 1번 먼저 풀었는데 이렇게 작성을 해가지고 1번 다 하고 또 아는 문제 아까 3번이었나요? 4번? 4번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이미 여기서 에너지를 많이 써서 처음에 문제를 읽을 때 4번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하고 떠올랐던 내용이 또 안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이미 이게 지쳐가지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힘들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1번을 분석한 뒤에 답은 작성하지 않을지라도 있잖아요. 1번 답에 지도를 작성해 놓으면 있잖아요. 그리고 넘어가 버려요. 그러면 굉장히 적은 에너지만 투입하고 소모하고 이 답안은 아직 작성을 안 했지만 확보해 놓은 거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리고 나서 4번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시차도 얼마 되지 않았고 두뇌 에너지도 많이 소모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때요? 4번에 대한 내용이 다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4번도 그렇게 지도를 작성해요. 이게 되죠?
그리고 2번 세모짜리로 하잖아요. 세모짜리도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가 많은 경우에 뭔가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논리적으로 차근차근 조목조목 따져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전혀 잘 모르는 것도 있잖아요. 조목조목 하나하나씩 따져 들어가면 이상하게 알게 되잖아. 그렇죠? 2번을 이런 식으로 접근하게 되면 어때요? 나는 세모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그 전에 알고 있었던 반개 있잖아요. 이걸 베이스로 해서 딱딱 구분하게 되잖아요. 요구사항이 뭐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답이 뭐다. 요구사항이 뭐면은 여기다 써야 게 뭔지 알죠. 그렇죠? 근데 세모라는 것은 요구사항들이 답변한 내용이 한 절반밖에 생각이 안 났다는 거잖아요. 그거 일단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걸 바탕으로 밑에가 쫙 펼쳐질 수가 있습니다. 이게 되죠. 그래서 유인문제 2번, 요 세모짜리는 이렇게 하면은, 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실력 자체보다도 있잖아요. 답안을 작성하는 방법, 즉, 문제에 접근해서 이 답을 쓰는 이 방식이 있잖아요. 여러분의 등락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실력 이상의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 알아. 그런데 또 이렇게 하지 않고 하다 보면 자기를 외통수로 몰아붙이고 1번, 2번, 3번 푸는데 자기 두뇌를 혹사시켜가지고 3번, 4번, 5번 알았는데 놓쳐버리게 하는. 그러잖아요. 그래서 떨어져 버릴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실력이 좀 부족해요. 간당간당해. 실력은 50점밖에 안 돼. 하지만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어때요? 60점, 63점을 맞을 수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과거에 여러분의 수험 선배들 중에 이런 학생들이 꽤 돼요. 왜 답안 작성 방법을 저렇게 시간을 많이 들여서 상세하게 가르쳐 주는지 그에 대해서 굉장히 이해를 못해요. 학생들이,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비판하고 싫어하고. 하지만 이건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3번, 5번은 아예 모르는 문제죠. 3번, 5번 아예 모르는 문제잖아요. 이것도 있잖아요. 풀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여러분 있잖아요. 미리 말씀드리겠는데 내가 모르는 문제는 있잖아요. 모른다고 해서 아예 백지로 놓고 나올 생각하면 안 됩니다. 모르는 문제를 있잖아요. 아예 그대로 두고 나오면 어때요? 아예 빵점이잖아요. 근데 모르는 문제라면 내가 무슨 답을 내가 거기다 무슨 말을 써놨든지 쓰더라도 그게 답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나 모르잖아요, 나는. 근데 내가 쓴 말이 답인지 아닌지 몰라요. 그렇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틀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게 맞든지 완전히 맞지 않을지라도 비스듬물이 있잖아요. 비스무리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모르는 문제는 있잖아요. 무조건 써라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무조건 써야 돼요. 절대 비워놓으면 안 됩니다. 진짜 바보들이 모르는 문제 비워놓고 나와. 이건 내가 도저히 쓸 수 없다라고 비워놓고 나요. 그러면 안 돼요. 써야 돼요. 무조건 써야 돼요. 맨 마지막에. 그쵸?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게 어차피 모르는 문제니까 요건 맨 마지막에 가야 돼요. 분석하기도 힘들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개요도가 나오잖아요. 그쵸? 그럼 이것들은 다 씁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때 여기서 여러분이 완벽하게 쓰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원하는 거에 80에서 90% 딱 알겠죠? 써요. 그리고 나서 시간을 확보해야 됩니다. 왜? 그 나머지 시간에 모르는 문제에 대해서 아예 그냥 넘어갈 거 5점, 10점이라도 가져가면 어때요? 난 무조건 합격이잖아요. 한 문제당 5점씩만 맞아내도 10점이 되니까. 그걸 노려야 돼요. 그리고 어때요? 80에서 90% 일단 써놓고 멈췄지만 답안 작성 방법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어때요? 뒤에 생각이 나면은 나머지는 생각이 나면 있잖아요. 얼마든지 보완할 수 있잖아요. 쉽게 80점짜리를 90점으로, 90점짜리를 100점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렇죠?
별 노력 안 들이고. 이해가 되죠? 그래서 그 수준으로 이걸 답을 정리를 하고 시간이 남으면은 요걸 보는데 이것도 어떻게 해요? 문제를 분석해야 됩니다. 문제 답은 모르지만 어때요? 문제가 요구하는 게 무엇인지는 알잖아요. 문제가 요구하는 게 뭔지를 딱 잘라가지고 문장이 딱 몇 문장이 돼 있지만 그걸 토막 내보면은 요구사항들이 1번, 2번, 3번 이게 나오잖아요. 그걸 딱 잘라 넣어 보세요. 그리고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은 그냥 통째로 문장으로 있을 때보다도 우리 두뇌가 훨씬 더 거기에 대해서 포커싱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때요? 모르는 문제 답을 무조건 써라 그랬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어때요? 진짜 엉뚱한 답을 써놓으면 안 되겠죠. 최대한 어때요? 문제에 근접한 뭔가를 써놓고 와야 되겠죠. 그렇죠? 그게 틀린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맞았는지 틀린 답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근접한 쪽으로 가게 만들어야 되죠. 그렇죠? 그렇게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알겠죠?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이론에 대한 보험에 대한 지식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정말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문제를 이런 식으로 분석해 가지고요. 답은 모르지만 요구사항을 딱딱딱 분석해서 이렇게 나열해 놓잖아요. 그러면 뭔가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떠올라요, 뭔가가. 문제에 따라, 그죠? 그럼 그걸 있잖아요. 똑같이 문제 지도 형식으로 떠오르는 것을 있잖아요. 똑같이 작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때요? 그 지도에 따라서 글을 쓰는 겁니다. 예. 인간은 있잖아요. 뭔지 모르는 것이 떠오르실 때 그걸 글로 쓰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하지만 뭔지 모르는 거지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지만 어떤 생각이 났을 때 그걸 개요를 작성해가지고 글의 지도를 만들어 놓잖아요. 내가 맞는지 틀린지 모르는 내용이 글이지만 일목요연하게 탁탁탁 생각을 정리해 쓸 수 있게 돼요. 알겠죠? 그래서 그 글을 딱 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요. 1차적으로 모든 전 문제의 답을 다 써놓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상당히 시간이 좀 남을 겁니다. 그럼 그때 편안하게 이렇게 여유 있게 보는 거예요. 검토하는 거예요. 내가 어느 정도 맞출 수 있게 계산하고 내가 점수가 좀 부족해서 아차해서 떨어질 수 있는데 이걸 어디서 보완할까? 대충 나오잖아요. 내가 완벽하게 안다고 생각해서 푼 문제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보완할 게 없는가? 거기서 5점이라도 더 맞으면은 요게 틀려도 합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것들을 판단해 가면서 여러분이 문제를 보완하는 겁니다. 또 수정하고. 이게 되나요? 그래서 이렇게 글을 반드시 이걸 해야 됩니다. 이거 아주 중요해요. 내가 아는 문제라고 있잖아요. 무턱대고 쓰지 말고 모든 문제를 분석해서 어때요? 그 문제들의 개요도를 다 작성을 먼저 해놓는 거예요. 알겠죠? 핵심 단어로. 문제가 요구하는 요구사항이 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들이 뭔지 딱 단어 몇 개로 하면은 굉장히 빠른 시간에 개요가 탁 나와요. 글로 써서 개요를 만들려고 하면 진짜 오래 걸려요. 단어 형태로 이거 토해내는 거 있잖아요. 한 단어로 이것을 표현을 토해내지 못하면 가급적이면 2단어, 3단어. 완전히 문장이 아니라 알겠죠? 관련 단어 형태로 이것을 도저히 단어 형태로 안 된다 그러면 구 형태, 바로 문장으로 가지 말고 그걸 여러분 연습을 해야 돼. 알겠죠? 그래서 종이 하나를 아니면 2개를 완전히 거기에다가 활용을 하는 거예요. 활용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답을 쓸 때 있잖아요. 볼펜보다도 연필이 훨씬 좋습니다. 사표 연필이. 지우개로 지우시고 수정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5번째, 여러분 가급적이면 연필이 좋아요. 볼펜으로 써도 돼요. 그죠? 근데 지울 수는 없어요. 그죠? 근데 볼펜이 지울 수 없는 특징이 있다는 거 알죠? 그죠? 연필이 아니면 그걸 감안해서라도 요구를 해야 돼요. 가이드가 확실해야지 어때요? 글을 쓰다가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쓸 수 있습니다. 볼펜 쓸 때. 이해가 되죠?
자, 그 다음에 5번 6개 항목으로 돼 있어요. 이게 5번. 여러분 있잖아요. 답안은 반드시 빌드업된 형식으로 써야 됩니다. 예. 빌드업된 이 방식으로 써야 돼요. 이게 뭐냐? 지금 이 답안을 제가 이 답안 정말 이 수업 시간에 맞게 잘 써준 거예요. 이 정말 잘 된 게 아니 이 답을 잘 쓴 게 아니라 이 수업을 위해서 정말 좋은 거예요. 글은 빼곡하게 많이 써 있어요, 그렇죠? 답이라고 쓴 거죠, 그렇죠? 그런데 뭐예요? 이 글이 뭐에 관한 내용인지에 대한 주제 있죠. 이 주제가 이 글들 위에 요 글들 위에 하나도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채점자는 있잖아요. 그 문제가 요구하는 요구사항과 그 답이 뭔지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있잖아요. 빨리 그 답이 문제가 요구하는 답을 확인하고 싶어요. 그 답에 관한 글을 읽고 싶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있잖아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빼곡한 문장으로 되어 있으면은 이거 한눈에 있잖아요. 그죠? 한눈에 단번에 그걸 파악할 수 없죠. 그래서 여러분이 답을 쓰면 답의 항목이 예를 들어서 3가지다 그러죠? 문제가 요구하는 그 답의 내용이 3가지 항목으로 예를 들어서 구성이 된다고 합시다. 그러면 1번 예를 들어서 뭐 역선택, 2번 뭐 보험범죄, 3번 뭐 품행적 하자드. 그죠? 이렇게 구성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근데 보통 사람들은 이 답을 있잖아요. 이걸 전부 다 한 문장에 써버리잖아요. 그럼 이걸 채점하냐 읽어서 구분해내기 힘들어요. 놓쳐버릴 수도 있죠. 그렇죠? 타이틀을 주는 겁니다. 타이틀을 주는 거예요. 항목 하나 위에 주제를 써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 주제 밑에 어때요? 역선택이면 역선택에 관해서만 쓰는 거예요. 알겠죠? 보험범죄 관해서 쓰는 거예요. 보험범죄 그러면 어때요? 딱 보면 얘가 이거 다 썼구나. 밑에 또 금방 또 읽죠. 그렇죠? 채점이기가 쉬워요. 여러분이 올바르게 쓴 답안들이 있죠. 물론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이 잘못 쓴 답안도 쉽게 파악하겠지만 어때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답을 잘못 썼으면은 이렇게 썼든 아니면 통째로 썼든 이건 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중요한 것은 내가 올바로 쓴 답안이 있잖아요. 채점자의 눈에서 누락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써야 돼요. 맞네? 다 들어있네? 하고 역선택에 관한 내용은 이 항목 밑에만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동력이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이런 주제를 뽑아서 구분해서 쓰는데 1번 역선택 하잖아요. 썼죠? 그럼 역선택 글 바로 밑에 있죠. 다음 줄부터 여러분이 글을 쓰면 안 돼요. 이 한 줄 있죠. 한 줄을 비워놔야 됩니다. 이해가 되죠? 그 다음에 그 뒤부터 글을 써야 돼요. 이렇게. 여기 이제 글자로 갑시다.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이 한 줄을 띄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험범죄에 관해서 예를 들어 항목이 이제 두 번 쓰잖아요. 그럼 그 역시 바로 쓰는 게 아니라 한 줄을 띄고 여기 2번 보험범죄. 무슨 말이겠죠? 못 썼는지 알아보기 쉽죠, 그렇죠? 그럼요. 여러분 이 논술형이 있죠. 소설서라는 게 아닙니다. 소설 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통으로 글을 진짜 문장을 쓰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있잖아요. 재능이 남달리 뛰어나서 그렇죠. 여러분 있잖아요. 첫 글자부터 마지막까지 한 문장을 통으로 써서 답을 쓰는 사람 대단한 능력입니다. 알겠죠? 그 능력 때문에 죽는 거예요. 잘나서 죽는 거예요. 이 세상에 못나서 죽는 사람도 있지만 너무 잘나도 죽는 경우 있죠. 그렇죠? 너무 잘나도 죽어요. 그래서 이렇게 끊어야 됩니다. 자,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험범죄 띄고 하고 그 다음에 또 줄을 띄고 그 밑에다 글을 쓰는 식으로. 그러면 어때요? 쉽게 보이잖아요. 깔끔하잖아요, 답안이. 그잖아요. 소제목 밑 딱 눈에 띄고 번호 넘버링도 돼 있죠. 1번 뭐. 번호 반드시 이 넘버링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요거 밑에 바로 쓰는 게 아니라 한 줄 띄고 줄을 써요. 그리고 두 번째 쓸 때 바로 쓰는 게 아니라 한 줄 띄고 써요. 그럼 이 스페이스가 존재하게 되면은 글에 여러분 책을 볼 때 제가 처음 이 수업 시작할 때 이야기했잖아요. 여백이 없이 빼곡한 그런 사람의 굉장히 뭐죠? 심리적으로 시각적으로 피로를 줍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스페이스가 탁탁 들어가 일목요연에 써져 있으면 여러분 답의 내용이 맞든 틀리든 상관없이 인간은 있잖아요. 질서정연한 걸 보면은 여유로운 걸 보면 기분이 좋습니다. 편해져요. 채점하는 사람이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글씨를 못 썼더라도 있잖아요. 이렇게 써준 글은 더 잘 독해가 되는 경향이 있어요. 내가 글을 못 써도 있잖아요. 보는 사람이 이렇게 써버리면 글이 잘 써도 읽기가 힘들잖아요. 어지러워서. 근데 이렇게 여유 있게 띄워버리면 있죠. 못 쓰는 글씨도 탁탁 그 항목에 대해서 시선이 포인트가 집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못 읽는 것도 채점자가 운이 좋으면 읽어낼 수 있습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이렇게 빌드업을 해야 돼요. 그리고 또 띄어서 3번으로 가고. 이해가 되나요? 이렇게 여러분이 빌드업 하셔야 돼요. 그래서 답을 쓸 때는 글을 쓸 때 글 쓰기 전에 이렇게 문제를 분석해야 그랬죠. 그 다음에 글을 쓸 때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반드시 이거 이전에는 어때요? 여기에는 이게 어디에 몇 번의 문제인지 크게 써야 되겠죠. 1번 답.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죠? 이걸 표시를 해줘야 되겠죠. 그렇죠? 아주 이렇게 쭉 이렇게 빌드업해서 여러분이 답안을 작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7주 내내 여러분이 이제 답안을 보면서 이걸 계속 미달된 것들은 제가 수정을 해서 고치게 할 거면 한 번에 안 고쳐져요, 이게. 요구사항이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안 고쳐져요. 그래서 한 번에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어쨌든 노력은 하셔야 돼요. 당장 다음 주부터 이 형식들에 맞춰서 완벽하게 답안을 작성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알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것들의 수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째. 답을 쓸 때 있잖아요. 이 항목을 쓰고 이 답을 쓸 때에 많은 학생들이 너무 똑똑해서 정말 장황하게 글을 많이 씁니다. 막 예까지 설명을 해서 그 다음에 어떤 개념을 어떤 내용을 이렇게 진술하는 완벽한 문장을 썼으면서 그걸 또 다른 관점에서 또 재조명해주는 또 글을 쓰고 예를 쓰고 이렇게 글을 쓰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글을 쓰면은 여러분 손해입니다. 시간이 부족하잖아요. 간단 명료하게 글을 쓰면 됩니다. 핵심을 짚어서. 그래도 있잖아요. 여러분이 점수를 얻는데 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불안할 거예요. 아닌데? 수업을 들을 때는, 강의를 들을 때는 그렇게 간단하게 한 게 아니라 한번 설명해 주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예를 들잖아요. 또 다른 관점에서 조망해 주고. 그게 왜 그러겠어요? 여러분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책도 비교적 자세하게 글이 써 있죠. 그렇죠? 왜? 책은 여러분을 이해시켜서 특정 지식을 전달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많은 설명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있잖아요. 여러분이 답을 쓰는 목적은, 시험장에서 답을 쓰는 목적은 채점자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쓰는 게 아니에요. 답을 쓰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여러분을 채점하는 있잖아요. 그 채점자는 여러분이 답을 쓰는 내용에 대해 이미 다 이해하고 다 알고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채점자를 초딩 취급하면 안 됩니다. 내가 요것만 써도 이 사람이 다 맞았다고 해줄까? 여러분, 그 내용을 다 아는 사람은 그 내용이 세 줄만 돼 있어도 이게 이거구나, 맞게 썼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여러분 핵심을 딱 짚으면은 두세 줄일지라도 그 내용을 다 썼잖아요? 그럼 문제가 없습니다. 그 틀린 말이 아니에요. 맞았다고 해주는 거예요. 알겠죠? 초딩한테 특정 개념을 세 줄로 써놓으면은 이해를 못해서 이제 문제가 되죠. 그렇죠? 여러분이 쓰는 답안은 교육 목적이 아니에요. 알겠죠? 여러분이 모를 뿐이에요. 여러분의 답안에 있는 채점자에게 그 개념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쓰는 답이 아니라고요. 알겠죠? 그래서 정확하게 길게 쓰지는 마세요. 예 들지 말고 부득이하면 예를 들지 마세요. 부득이하지 않으면 예를 들지 마세요. 근데 정말로 내가 못 썼을 때 있잖아요. 개념을 딱 정리 못 했을 때 있잖아요. 그때 예를 좀 들어주면 좋죠. 그렇죠? 그런 경우 아니면은 가급적 예를 막 장황하게 들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개념을 쓸 수 있으면 그냥 쓰세요. 중복해서 문장을 있잖아요. 개념을 풀려고 하지 마세요. 정 불안하면 딱 한 줄 더 쓰세요. 알겠죠? 이게 여러분, 이게 실화입니다. 놀랍지만. 여러분 책 맨 처음에 딱 떠들면 목차 나오죠. 그잖아요. 여학생이었는데 경희대 수학과 이제 다니는 친구였거든요. 모의고사를 보는데 답을 보면 항상 답안지가 있잖아요. 어떤 책이든지 딱 보면 목차 있잖아요. 딱 그 목차 수준으로 제출이 돼 나와요. 그래서 정말 이게 애매한 거예요. 목차를 보면 다 짚었어. 근데 설명이 부족하잖아요. 근데 목차를 보면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너무 애매한 거예요. 이게 틀렸다고 할 수도 없고 맞았다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그 친구를 불러다가 이거 이렇게 쓰면 너무 성의가 없다. 이거 목차 아니냐? 책 목차 작성해서 제출한 거 아니냐? 논술이니까 글을 써야 되지 않느냐? 최소한 2줄이라도 써라. 두세 줄만이라도 써라.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100% 못 받아들이고 목차 쓰고 그 밑에 글을 한 줄이나 한 줄 반, 2줄까지밖에 못 쓰더라고요. 계속 그런 식으로 답을 썼어요. 근데 그걸 볼 때 제가 느낄 때 이상한 거예요. 이게 깨름직하잖아요. 하지만 쓴 내용 글들이 그다지 그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맞은 말이잖아요. 그래서 틀렸다고도 할 수 없고 다 줄 수도 없었어요. 15점씩 내가 줬거든, 점수를. 너무 빈약하다면 14점 주고. 그랬는데 그 학생은 어떻게 됐을까요? 시험 봤을 때. 합격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래요. 합격했어요. 왜 그런 일이 발생할까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은 채점자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글을 쓰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채점자가 알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 다. 그래서 그 내용의 핵심만 한두 줄 딱 쓰면 어때요? 그게 더 임팩트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핵심 내용을 있잖아요. 핵심 사항을 딱 임팩트 있게 한두 줄, 두세 줄로 딱 쓸 수 없을 때 있잖아요. 내 실력이 딸릴 때 그때 조금 장황하게 쓰세요. 얘도 들고 뭐 말이 알겠죠? 그 뭐냐면 외에는 장황하게 쓰지 마세요. 네. 알겠죠?
그게 여러분에게 훨씬 좋습니다. 이게 되죠?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요게 답안 작성법이거든요. 어느 거 하나 들어보니까 어때요? 중요하지 않은 게 없죠. 설마 이거 답안 작성법이 왜 이렇게 중요하나, 뭐 할 말이 그렇게 필요한가 이런 생각이 있었죠. 그렇죠? 정확히 말하면 여러분 답안 작성법 이대로는 정말 이건 피박입니다, 여러분. 예, 정말 짜증나요. 이거 힘들어요. 여러분 있잖아요. 근데 솔직히 우리 양심껏 이야기해 봅시다. 책은 활자가 정말 좋은 글자로 있잖아요. 반듯반듯하게 알아듣기 쉬운 글자로 써 있잖아요. 그런 책일지라도 그림 하나 없이 여백 없이 빽빽하게 써 있으면 조용히 덮어버리잖아요. 근데 여러분 스스로 쓴 글 있잖아요. 나쁜 글씨는 아니지만 그죠? 이쁘지도 않잖아요. 이렇게 빽빽하게 쓰면은 보는 순간 뭐예요? 절망감을 느껴요. 기쁘겠습니까? 그잖아요. 소크라테스가 쓴 글도 이 활자만 있으면 덮어보고 평생 안 읽잖아요. 네. 여러분 대학교에서 있잖아요. 교수님 찾아가서 따질 수 있는 곳에서 시험을 봤기 때문에 여러분이 점수를 답안을 형편없이 작성해도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이 국가고시는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길 수 없어요. 따져서도. 채점자 한마디 하면 그만이에요. 난 이걸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답은 올바로 네가 읽어주니까 답은 맞지만 나는 이 글을 못 읽었다. 알아먹기 힘들더라. 이래버리면 끝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사항들을 여러분이 모의고사 오기 전에 계속 이 동영상 돌려보면서 정리를 하세요. 여러 번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걸 숙지하시고 인지할 거나 충분히 숙지하신 다음에 답안 쓸 때는 반드시 이 원칙을 따라서 여러분이 답을 쓰세요. 문제를 푸세요. 이 프레임 안에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답을 써야 되는 거예요. 와, 시간이 이거 하나 하는데 1시간 20분 투자했네요. 알겠죠? 자, 여기서 이 내용은 여기서 이제 마치고 두 번 다시는 이야기를 안 할게요. 그리고 이제 필요하면 여러분이 동영상 올라가니까 그 동영상 계속 보시면 돼요. 수고하셨습니다. 좀 쉬었다가 오늘 문제 해설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